세계 역사상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권력의 정점에서 살아남은 가문이 또 있을까요? 대부분의 왕실이 혁명이나 전쟁으로 사라지는 동안 한 가문은 7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때로는 정치가로, 때로는 투자자로, 그리고 때로는 은행가로 변신하며 역사의 파도를 타고 왔습니다. 그들은 위기가 올 때마다 마치 카멜레온처럼 색을 바꿔가며 생존했고 결국 21세기인 지금도 여전히 권력과를 동시에 거머쥐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작은 지방 귀족에서 출발해 현재는 글로벌 금융제국과 주권국가를 동시에 운영하는 리히텐슈타인 왕가의 놀라운 이야기를 시작해볼까 합니다. 12세기 오스트리아의 한적한 지역에 작은 성이 하나 있었습니다. 당시 유럽 전역에는 셀 수 없이 많은 영주들이 있었고 리히텐슈타인 가문도 그 수많은 귀족 중 하나에 지나지 않았죠. 이때만 해도 누구도 이 가문이 특별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을 겁니다. 주변의 다른 귀족 가문들처럼 그저 그런 지방 영주 중 하나였으니까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들의 접근 방식이 다른 귀족들과 확연히 달랐다는 게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대다수 중세 영주들은 칼로 영토를 넓히거나 정략 결혼으로 세력을 불리는 데만 몰두했습니다. 전쟁에서 이기면 땅을 빼앗고 강한 집안과 혼인하면 힘이 커진다는 단순한 논리였죠. 이게 당시 귀족들의 일반적인 생존 공식이었습니다. 반면 리히텐슈타인 가문은 일찍부터 다른 길을 보고 있었죠. 이들은 무력보다는 경제적 투자를, 단순한 혼인 동맹보다는 전략적 인맥 구축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오늘날의 벤처 투자자나 네트워커들이 하는 방식을 이미 수백 년 전부터 실천하고 있었던 셈이죠. 칼보다는 계산기를, 전장보다는 회의실을 선택한 겁니다. 이런 차별화된 전략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리히텐슈타인 가문은 일찍부터 단순히 힘으로만 승부하는 시대는 언젠가 끝날 것이라는 걸 직감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귀족들이 무시하던 경제적 기반 구축에 집중했던 것이죠. 본격적인 상승세는 신성 로마 제국 시대에 시작됐습니다. 16세기부터 17세기에 걸쳐 리히텐슈타인 가문은 체계적이고 계산된 방식으로 영향력을 키워나갔습니다. 이 과정에서 보여준 전략적 사고는 현대 기업의 장기 성장 전략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마치 100년 후를 내다보는 경영 전략을 세운 것처럼 말이죠. 특히 주목할 인물이 바로 칼 1세 오이세비우스 왕자였습니다. 그가 활동하던 시기는 30년 전쟁이라는 유럽 대륙 전체를 휩쓴 대혼란의 시기였습니다. 1618년부터 1648년까지 이어진 이 전쟁은 유럽 인구의 상당 부분을 앗아갔고 수많은 귀족 가문을 파산시켰습니다. 대부분의 귀족들이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재산을 잃고 몰락해가는 상황이었죠. 이때 칼 1세는 냉정하게 기회를 포착했습니다. 그는 전쟁에 직접 뛰어들기보다는 뒤에서 전략을 짜는 쪽을 택했습니다. 전쟁으로 파산한 귀족들의 영지를 차례차례 매입해 나간 겁니다. 마치 오늘날 경제 위기일 때 부실 자산을 인수하는 투자 펀드처럼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전략을 펼쳤던 것이죠. 당시 다른 귀족들은 이런 칼 1세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전쟁터에서 명예롭게 싸우지 않고 돈으로 영지를 사들이는 것을 비겁하다고 여기기도 했죠. 하지만 칼 1세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는 명예보다 실리를, 감정보다 이성을 선택한 겁니다. 그가 매입한 영지들은 단순히 많기만 한 게 아니었습니다. 전략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거나 경제적 가치가 높은 곳들을 선별해서 사들였습니다. 이미 현대적인 부동산 투자 마인드를 가지고 있었던 셈이죠. 위치, 개발 가능성, 수익성을 모두 고려한 투자였습니다. 하지만 이 가문의 진짜 야망은 단순히 돈을 버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정말로 갈망했던 것은 신성 로마 제국 제국의회에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자격이었습니다. 당시 제국의회 참석권은 곧 진짜 권력을 의미했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이 자격이 없으면 정치적으로는 2등 시민에 불과했죠. 제국의회는 오늘날로 치면 UN 안전보장이사회나 G7 정상회담 같은 곳이었습니다. 유럽의 중요한 정치적 결정들이 이곳에서 이뤄졌고 여기에 참석할 수 있다는 것은 진정한 권력자로 인정받는다는 의미였습니다. 문제는 제국의회에 참석하려면
황제에게 직접 봉토를 받은 영주여야 한다는 조건이 있었다는 점입니다. 리히텐슈타인 가문이 보유한 모든 영지는 다른 큰 제후들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이 자격을 충족하지 못했죠. 아무리 영지가 많아도 모두 간접적으로 소유한 것이었기 때문에 제국의회 입장권을 받을 수 없었던 겁니다. 이건 마치 아무리 돈이 많아도 명문대 졸업장이 없어서 특정 직업을 가질 수 없는 것과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실력은 충분한데 형식적인 자격이 부족한 것이죠. 리히텐슈타인 가문은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영원히 이류 귀족에 머물 수밖에 없다는 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이들은 정말 대담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아예 돈으로 제국 직속 영지를 구매하기로 한 것이죠. 이건 당시로서는 매우 파격적인 발상이었습니다. 귀족의 지위와 영지는 대대로 물려받거나 전쟁으로 얻는 것이지 돈으로 사는 게 아니었거든요. 1699년에 셸렌베르크 남장령을 매입했고 1712년에는 바두츠 백장령까지 손에 넣었습니다. 두 영지 모두 신성 로마 제국 황제에게 직접 속한 영토였죠. 가격은 엄청났을 겁니다. 하지만 리히텐슈타인 가문에게는 그만한 가치가 있었습니다. 이 두 영지는 사실 크기가 크지도 않았고 특별히 비옥하거나 전략적 요충지도 아니었습니다. 경제적 가치만 따지면 리히텐슈타인 가문이 이미 보유한 다른 영지들이 훨씬 나았죠. 하지만 이 땅들은 황제 직속이라는 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었고 그게 바로 리히텐슈타인 가문이 필요로 하던 것이었습니다. 이런 전략적 투자가 결실을 맺은 날이 바로 1719년 1월 23일이었습니다.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 카를 6세가 두 영지를 하나로 합쳐 리히텐슈타인 후국으로 승격시켜준 것이죠. 가문만에 독립된 나라가 탄생한 순간이었습니다. 드디어 리히텐슈타인 가문은 제국 의회에 참석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 겁니다. 이날은 리히텐슈타인 가문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었습니다. 수백 년간 준비하고 투자해온 것이 마침내 결실을 맺은 순간이었죠. 이제 그들은 형식적으로도 완전한 독립 영주가 됐고 유럽 정치 무대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주권자가 된 겁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이렇게 만든 나라를 가문 구성원들이 무려 120년간 단 한 번도 방문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중요했던 것은 빈과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다른 영지들이었죠. 리히텐슈타인 공국은 말하자면 정치적 입장권을 얻기 위한 수단이었던 셈입니다. 이건 마치 명문대 학위를 따기 위해 학교에 등록하지만 실제로는 캠퍼스에 거의 가지 않는 것과 비슷했습니다. 중요한 건 학위 자체지 캠퍼스 생활이 아니었던 것이죠. 리히텐슈타인 공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중요한 건 공국이라는 타이틀이었지 그곳에 실제로 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실제 권력 기반은 빈의 화려한 궁전들에 있었고 이곳에서 오스트리아 황실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리히텐슈타인 가문은 빈 사교계의 핵심 인물들이었고 오스트리아 황제의 가장 가까운 조언자 중 하나였습니다. 이런 이중 전략이 매우 효과적이었다는 것은 이후 역사가 증명합니다. 18세기와 19세기를 거치며 리히텐슈타인 가문은 유럽에서 손꼽히는 부와 권력을 가진 명문으로 성장했습니다. 오스트리아는 물론이고 체코, 헝가리, 슬로바키아 등 중부 유럽 곳곳에 엄청난 규모의 영지를 소유하게 됐죠. 이들의 재산 규모는 당시 유럽에서도 상위 1% 안에 들 정도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체코의 레드니체와 발티체 영지는 가문 재산의 핵심이었습니다. 그 규모가 얼마나 컸냐면 지금의 기준으로 환산해도 수조 원대의 가치를 지닌 광활한 농장과 숲이었습니다. 상상하기 힘든 규모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 영지들은 단순히 크기만 큰 게 아니었습니다. 최신 농업 기술을 도입해서 생산성도 매우 높았습니다. 리히텐슈타인 가문은 당시로서는 혁신적인 농업 경영 방식을 적용했고 이를 통해 엄청난 수익을 올렸습니다. 오늘날의 스마트팜 같은 개념을 이미 그때 실천하고 있었던 셈이죠. 또한 이 영지들에는 광대한 삼림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 나무들도 중요한 수익원이었습니다. 당시 목재는 건설과 난방의 핵심 자원이었거든요. 리히텐슈타인 가문은 지속 가능한 삼림 관리를 통해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경제적 성공과 함께 리히텐슈타인 가문은 예술과 문화 분야에서도
큰 발자취를 남겼습니다. 17세기와 18세기에 칼 오이세비우스 1세와 요한 아담 안드레아스 1세가 모은 미술품 컬렉션은 당시 유럽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부자가 아니라 문화 후원자로서의 역할도 했던 겁니다. 요한 아담 안드레아스 1세의 갤러리에는 루벤스의 작품만 52점 이상이 있었다고 합니다. 오늘날 가치로 따지면 수백억 원어치가 넘는 명화들이 한 집안의 개인 소장품이었던 셈이죠. 루벤스뿐만 아니라 렘브란트, 반 다이크 등 당대 최고 화가들의 작품이 리히텐슈타인 궁전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이런 미술품 수집은 단순한 취미가 아니었습니다. 당시 유럽 사회에서 예술품 소장은 곧 교양과 지위를 상징했습니다. 리히텐슈타인 가문은 예술품 수집을 통해 경제적 부만이 아니라 문화적 권위까지 확보한 것이죠. 더욱 의미 있는 것은 1810년 요한 1세가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리히텐슈타인 정원 궁전을 일반인들에게 개방한 것이죠. 당시로서는 상당히 앞선 개념이었습니다. 개인 미술관을 대중에게 공개한다는 발상 자체가 혁신적이었습니다. 이 결정은 단순한 자선이 아니라 전략적 선택이었습니다. 일반 대중에게 미술관을 개방함으로써 리히텐슈타인 가문은 문화 발전에 기여하는 계몽적 귀족이라는 이미지를 구축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프랑스 혁명 이후 귀족에 대한 반감이 커지던 시기에 매우 중요한 전략이었죠. 19세기 내내 리히텐슈타인 가문은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귀족 가문 중 하나로 군림했습니다. 황실과의 긴밀한 관계, 광대한 영지에서 나오는 막대한 부, 그리고 문화 후원자로서의 명성이 모두 합쳐져서 엄청난 사회적 지위를 만들어냈죠. 그런데 20세기가 되면서 리히텐슈타인 가문에게 전례 없는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1938년 나치 독일이 오스트리아를 병합하고 체코슬로바키아를 점령하면서 수백 년간 쌓아온 재산이 하루아침에 위험에 처하게 된 것이죠. 이건 가문 역사상 가장 심각한 위기였습니다. 나치 정권은 리히텐슈타인 가문이 독일의 팽창 정책을 반대한다는 이유로 주요 영지들을 몰수하기 시작했습니다. 체코의 레드니체와 발티체 영지, 빈의 궁전들까지 모두 위협받는 상황이 된 거예요. 가문의 핵심 자산들이 한순간에 사라질 위기에 처한 겁니다. 더 큰 문제는 단순히 재산을 잃는 것을 넘어서 가문 구성원들의 생명까지 위험해질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나치는 자신들에게 협조하지 않는 귀족들을 가차없이 탄압했거든요. 리히텐슈타인 가문은 정말 절체절명의 순간을 맞이한 것이죠. 이런 절박한 상황에서 프란츠 요제프 2세공은 1938년 역사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가문의 본거지를 리히텐슈타인 공국으로 완전히 이전하기로 한 것이죠. 1719년 공국이 만들어진 후 219년 만에 처음으로 왕실이 실제로 공국에 거주하게 된 겁니다. 이 결정은 엄청난 용기가 필요했을 거예요. 수백 년간 뿌리내린 빈을 떠나 작고 외딴 리히텐슈타인으로 이주한다는 것은 쉬운 선택이 아니었을 테니까요. 하지만 프란츠 요제프 2세는 생존을 위해서는 과감한 변화가 필요하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리히텐슈타인 공국은 중립국이었기 때문에 나치의 직접적인 침략을 받지 않았습니다. 스위스와 비슷한 위치였던 셈이죠. 프란츠 요제프 2세는 이 점을 간파하고 가문의 생존 기지로 리히텐슈타인을 선택한 겁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도 시련은 계속됐습니다. 체코슬로바키아의 베네시 법령으로 체코 지역 재산은 완전히 국유화됐고 오스트리아 영지들은 소련 점령 지역에 있어서 1955년까지 접근조차 불가능했습니다. 전쟁이 끝났는데도 재산을 되찾을 수 없었던 것이죠. 베네시 법령은 전쟁 중 나치에 협력했거나 독일계였던 사람들의 재산을 몰수하는 법이었는데 리히텐슈타인 가문도 이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사실 리히텐슈타인 가문은 나치에 협력하지 않았지만 독일어를 쓰는 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재산을 빼앗긴 겁니다. 한때 유럽 최상위권 부호였던 가문이 대부분의 재산을 상실한 상황이 됐습니다. 체코와 오스트리아에 있던 광대한 영지들, 화려한 궁전들, 그리고 수많은 예술품들이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제 리히텐슈타인 가문도 역사 속으로 사라질 것이라고 예상했죠. 하지만 여기서부터 이 가문의 진짜 실력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유럽 귀족 가문들이 20세기의 격변 속에서 몰락했지만
리히텐슈타인 가문은 전혀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토지 중심의 전통적인 부에서 완전히 벗어나 현대적인 금융산업으로 방향을 전환한 것이죠. 이 혁신적 변화의 중심에 LGT 그룹이 있었습니다. 원래는 리히텐슈타인의 작은 지역은행에 불과했던 이 기관을 20세기 후반부터 본격적으로 키우기 시작한 겁니다. 이건 정말 대담한 도박이었습니다. 전통적인 귀족 가문이 은행업으로 전환한다는 건 쉽지 않은 결정이었거든요. 우리나라로 비유하자면 동네 신협을 글로벌 투자은행으로 성장시킨 것과 같은 놀라운 성과였습니다. LGT 그룹은 점차 국제적인 프라이빗 뱅킹과 자산 운용 서비스로 사업 영역을 넓혀 나갔습니다. 부유층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자산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한 것이죠. 리히텐슈타인 가문은 이 분야에서 몇 가지 강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첫째, 수백 년간 축적한 재산 관리 노하우가 있었습니다. 둘째, 유럽 상류층과의 광범위한 네트워크가 있었죠. 셋째, 리히텐슈타인이라는 나라 자체가 제공하는 은행 비밀주의와 낮은 세율이 큰 장점이었습니다. 이런 전략적 변신이 성공을 거두면서 리히텐슈타인 가문은 20세기 말부터 놀라운 재기에 성공했습니다. 2차 대전 직후 거의 모든 전통 재산을 잃었던 가문이 21세기에는 다시 유럽 최고 부유층 대열에 합류하게 된 것이죠. 이건 정말 기적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물론 예전처럼 광대한 농토나 수많은 궁전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현대적 금융 자본을 기반으로 한 영향력은 과거보다 오히려 더 강력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토지는 한 곳에 묶여 있지만 금융 자본은 전 세계 어디든 움직일 수 있으니까요. 현재 LGT 그룹은 자산 운용 규모가 수십조 원에 달하는 글로벌 금융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유럽, 아시아, 미주 등 전 세계에 지점을 두고 있고 수만 명의 고객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작은 지역 은행에서 시작해서 글로벌 금융 그룹으로 성장한 것이죠. 현재 리히텐슈타인 왕실의 투자 관심사는 은행업을 훨씬 넘어서 있습니다. 부동산 개발부터 첨단 기술 투자, 문화 사업까지 유럽과 전 세계의 다양한 산업에 걸쳐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있죠. 이건 현대적인 패밀리 오피스의 모델과 매우 유사합니다. 부동산 분야에서는 유럽 주요 도시의 프리미엄 상업용 건물과 주거용 부동산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기술 분야에서는 핀테크, 바이오테크, 인공지능 등 미래 산업에 투자하고 있죠. 문화 사업에서는 여전히 예술품 수집과 박물관 운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다각화 전략 덕분에 특정 산업의 위기나 경기 변동에도 흔들리지 않는 안정적인 재정 기반을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리스크를 분산시키면서도 성장 기회는 놓치지 않는 전략이었던 셈이죠. 한 바구니에 모든 계란을 담지 않는다는 투자의 기본 원칙을 충실히 따른 겁니다. 리히텐슈타인 공국 자체도 현재 세계에서 가장 독특한 정치 시스템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1993년 제정된 헌법에 따르면 이곳은 군주와 국민이 함께 국가 권력을 행사하는 이원적 구조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입헌주제와는 다른 매우 특별한 형태입니다. 다른 유럽 군주국들을 보면 대부분 군주는 상징적 존재일 뿐이고 실제 권력은 의회와 내각이 갖고 있죠. 영국 왕실이나 스웨덴 왕실을 생각해보면 이해가 쉬울 겁니다. 반면 리히텐슈타인에서는 군주가 여전히 실질적인 정치 권력을 행사합니다. 이는 현재 유럽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형태의 통치 방식입니다. 왕실의 전통적 권위를 유지하면서도 민주적 참여와 국민 주권을 보장하는 절묘한 균형을 이룬 것이죠.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양쪽의 장점을 모두 살린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군주는 법률안에 대한 거부권을 가지고 있고 정부를 임명하고 해산할 수 있는 권한도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국민들은 국민 투표를 통해 중요한 결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군주제 자체를 폐지할 수 있는 권한도 국민에게 있죠. 현재 공국을 이끌고 있는 한스 아담 2세 공은 이런 독특한 정치 시스템을 더욱 발전시켰습니다. 그는 전통적인 군주의 역할을 수행하면서도 현대적인 경영 마인드로 국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는 정치학을 전공했고 경제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스 아담 2세는 자신을 단순한 세습 군주가 아니라 국가의 최고 경영자로 생각한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사고방식이
리히텐슈타인의 성공에 큰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전통과 현대를 접목시킨 리더십이라고 할 수 있죠. 실제로 리히텐슈타인은 1인당 GDP가 세계 최상위권에 속할 정도로 경제적 성과가 뛰어나며 국민들의 삶의 질 지수도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 작은 나라지만 경쟁력은 결코 작지 않은 셈이죠. 인구는 4만 명도 안 되지만 경제력은 웬만한 중견국 수준입니다. 리히텐슈타인의 1인당 GDP는 약 18만 달러 정도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에요. 이는 스위스나 룩셈부르크 같은 부유한 나라들과 비교해도 전혀 밀리지 않는 수치입니다. 인구 대비 100만 장자 비율도 세계 최고 수준이죠. 이런 경제적 성공의 비결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낮은 법인세율로 많은 기업들을 유치했습니다. 둘째, 금융산업을 중심으로 한 고부가가치 산업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셋째, 스위스와 유럽연합 사이에 독특한 위치를 활용했죠. 리히텐슈타인 왕실 구성원들에게는 특별한 자귀 체계가 적용됩니다. 현재 군주를 제외한 모든 가족 구성원들은 리히텐슈타인 공자나 공녀, 동시에 리드버그 백작이나 백작 부인이라는 칭호를 함께 갖게 돼 있습니다. 이건 다른 왕실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독특한 시스템입니다. 이런 이중 자귀 시스템은 가문의 오랜 역사와 다양한 영지 통치 경험, 복잡한 유럽 귀족 사회의 전통을 모두 담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리히텐슈타인 공이라는 칭호는 1719년 이후 생긴 것이고 리드버그 백작은 그 이전부터 있던 가문의 전통적 칭호예요. 공국의 독특한 권력 분담 체제는 현대 정치학 연구에서도 흥미로운 사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군주와 국민이 함께 국가 권력을 행사한다는 것은 왕실의 역사적 정통성과 현대 민주주의의 장점을 모두 살리는 혁신적 방식이죠. 이론적으로만 가능해 보이던 것을 실제로 작동시킨 겁니다. 많은 정치학자들이 리히텐슈타인 모델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군주제와 민주주의가 충돌하지 않고 조화를 이룰 수 있는지, 어떻게 전통적 권위와 현대적 효율성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지를 분석하고 있죠. 이 덕분에 리히텐슈타인은 다른 유럽 군주국들이 대부분 상징적 역할에만 머물러 있는 것과 달리 실질적인 정치적 영향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왕실이 여전히 의미 있는 정치적 행위자로 남아있는 거예요. 리히텐슈타인 가문이 지난 수세기 동안 보여준 적응력과 생존력은 정말 경이로운 수준입니다. 중세 봉건제도에서 시작해 절대 왕정 시대를 거치고 두 차례의 세계대전과 냉전을 지나 현재의 세계화 시대까지 살아남았죠. 각 시대마다 완전히 다른 생존 전략이 필요했을 텐데 그들은 매번 성공적으로 적응해냈습니다. 이 긴 여정에서 그들은 끊임없이 변화했습니다. 토지 기반 전통 귀족에서 금융 자본가로, 절대적 군주에서 현대적 경영자로, 지역 영주에서 글로벌 투자자로 계속 새로운 모습으로 변신해온 겁니다. 마치 여러 번 탈바꿈하는 나비처럼 말이죠. 중세 시대에는 토지가 곧 권력이었습니다. 그래서 리히텐슈타인 가문은 토지를 축적했습니다. 근대에는 정치적 지위가 중요했죠. 그래서 제국의회 참석권을 얻기 위해 공국을 만들었습니다. 현대에는 금융자본이 핵심이 됐습니다. 그래서 은행업으로 전환한 거죠. 특히 20세기 후반 이후 추진한 사업 다각화 전략은 많은 전통기업이나 가문들에게 중요한 교훈을 제공합니다. LGT급을 중심으로 한 금융업에서 출발해 현재는 기술, 부동산, 문화사업까지 아우르는 종합투자그룹의 모습을 갖춘 것이죠. 이는 단일 산업이나 특정 지역에만 의존했다가 역사의 변화 속에서 사라진 다른 수많은 유럽 귀족 가문들과는 완전히 다른 전략이었고 그 결과도 확연히 달랐습니다. 변화에 저항하지 않고 변화를 받아들인 것이 성공의 열쇠였습니다. 예를 들어 많은 유럽 귀족 가문들은 20세기 초 사회주의 혁명과 전쟁으로 몰락했습니다. 러시아 혁명으로 사라진 러시아 귀족들, 2차 대전으로 몰락한 독일 귀족들이 대표적이죠. 이들은 전통적인 토지 기반 부에만 의존했기 때문에 정치적 격변을 견디지 못했습니다. 반면 리히텐슈타인 가문은 일찍부터 포트폴리오를 다양화했습니다. 토지만이 아니라 금융자산, 예술품, 사업 투자 등
여러 형태로 자산을 분산시켰죠. 그래서 한 분야에서 손실을 입어도 다른 분야에서 만회할 수 있었습니다. 리히텐슈타인 공국이 창설된 지 벌써 300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지만 여전히 유럽 정치와 경제에서 활발한 존재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는 무엇보다 리히텐슈타인 왕실의 뛰어난 리더십과 미래를 향한 명확한 비전 덕분이죠. 그들은 단순히 과거의 영광이나 전통에만 머물지 않고 끊임없이 새로운 도전과 변화를 추구해 왔으며 시대가 요구하는 새로운 역할과 책임을 기꺼이 받아들여 왔습니다. 과거를 존중하되 과거에 갇히지 않았다는 것이죠. 현재도 리히텐슈타인 왕실은 단순한 상징적 존재가 아니라 국가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역할은 의례적인 수준을 넘어서서 실질적인 정책 결정과 국가 발전 방향 설정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매년 의회 개회식에서 군주가 직접 국정연설을 하고 주요 법안에 대해 의견을 제시합니다. 비록 작은 공국이지만 유럽연합 내에서의 발언권과 국제사회에서의 영향력은 결코 그 크기에 비례하지 않을 정도로 의미 있는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리히텐슈타인은 유엔 회원국이고 유럽 경제지역 회원국이며 많은 국제기구에서 활동하고 있죠. 특히 금융과 세법 분야에서 리히텐슈타인의 목소리는 상당한 무게를 가지고 있습니다. 국제 금융 규제나 조세 정책 논의에서 리히텐슈타인의 입장이 중요하게 고려되는 경우가 많아요. 작은 나라지만 전략적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리히텐슈타인 가문은 또한 환경 보호와 지속 가능성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친환경 투자를 늘리고 있고 리히텐슈타인 공국 자체도 탄소 중립을 위한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가치를 지키면서도 현대적 이슈에 적극 대응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리히텐슈타인 가문의 700년 역사는 변화에 대한 끊임없는 도전과 적응의 연속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시대가 요구하는 새로운 역할을 기꺼이 받아들이면서도 자신들의 고유한 정체성과 전통은 결코 포기하지 않았어요. 변해야 할 것과 지켜야 할 것을 명확히 구분했던 것이죠. 이런 절묘한 균형 감각과 전략적 사고, 그리고 미래를 내다보는 해안이야말로 이들이 격동의 세기들을 무사히 버텨내고 현재까지도 유럽 최고 명문가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었던 진정한 비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리히텐슈타인 가문의 이야기는 단순한 왕가의 역사를 넘어서 조직과 개인이 어떻게 장기적으로 생존하고 번영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 시대를 읽는 통찰력, 그리고 핵심 가치를 지키는 일관성이 모두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7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중세에서 현대까지, 봉건제도에서 자본주의까지, 절대왕정에서 민주주의까지 모든 변화를 겪으면서도 살아남았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앞으로도 리히텐슈타인 가문이 어떤 새로운 변신을 보여줄지 지켜보는 것도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다음에도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